여러분, 만약 당신의 가족이 해외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긴다면, 정부가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에 단 둘뿐인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29살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여동생이 오빠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주한 것은 상상도 못할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피해 국경을 넘어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오피스텔, 김지우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마케팅 기획안을 수정하고 있었다. 벽시계는 밤 11시를 가리켰다. 평범한 29세 회사원의 평범한 야근.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지우 씨 맞으십니까? 저는 외교부 영사콜센터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외교부라니. 지우의 머릿속에 오빠 태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3개월 전 태준은 캄보디아 IT 기업에서 온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 연봉 1억 2천, 숙소 제공, 비자 지원. 너무 좋은 조건에 지우는 의심했지만 태준은 이제 내 결혼 자금도 모아야지라며 웃었다. 오빠님 김태준 씨가 현재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혹시 최근에 연락을 받으신 적이?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카카오톡을 열었다. 태준과의 마지막 대화는 2주 전이었다. 지우야, 이상해. 여긴 뭔가 잘못됐어. 나갈 수가 없어. 혹시 내가 연락 안 되면? 그 뒤로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서초구 외교부 청사를 찾았다. 영사과 직원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자발적 출국이시고 성인이시니까 범죄 혐의가 없는 한 저희가 강제로 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현지 경찰에 실종 신고하시고. 그럼 제 오빤 누가 찾아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2주 동안 연락이 안 되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저희도 안타깝지만 규정이. 직원은 민원인 안내문을 내밀었다. 지우는 청사 밖으로 나와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부모님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세상에 태준과 단둘뿐이었다. 오빠는 대학 등록금, 취업준비, 전세자금까지 모두 대줬다. 내가 벌게. 넌 공부만 해라던 오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 지우는 결심했다. 네이버에 캄보디아 납치를 검색하자 충격적인 기사들이 쏟아졌다. 해외 고액 연봉 미끼로 한국인 수백 명 감금, 탈출 시도하다 폭행당해, 사기 업무 강요, 현대판 노예. 지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오빠가 지금 그곳에 있다면? 지우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다. 상사는 말렸지만 지우의 눈빛은 확고했다. 제가 안 가면 오빠는 죽습니다. 그녀는 인천공항행 버스에 올랐다. 배낭 하나, 여권 하나. 그리고 오빠를 향한 불타는 의지. 푸놈펜행 비행기 안에서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석양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마치 피처럼.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오빠 기다려. 내가 반드시 데려올게. 비행기가 캄보디아 상공에 진입했다. 지우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푸놈펜 국제공항.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지우를 덮쳤다. 5월의 캄보디아는 우기 직전이라 숨이 막힐 듯 무더웠다. 지우는 미리 예약한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곧바로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다. 대사관은 푸놈펜 중심가의 현대적인 건물에 있었다. 지우는 영사관을 찾아가 태준의 사진과 서류를 내밀었다. 제 오빠가 실종됐어요. 도와주세요.
영사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또 그 사기 업체 피해자시군요. 최근에만 20건입니다.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캄보디아 땅인데. 그럼 우리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목소리 낮추세요. 현지 경찰에 실종 신고 접수하시고 저희는 외교 채널로 문의는 해보겠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지우는 허탈했다. 이렇게 버려지는 건가? 대사관을 나서며 지우는 울컥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김지우 씨 맞죠? 지우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누구세요? 강민혁입니다. 당신 오빠 찾으러 왔다며?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K-레스큐 팀 대표 강민혁. 시간 없어요. 따라오세요. 지우는 경계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민혁은 지우를 인근 카페로 데려갔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다. 철창 너머로 초췌한 얼굴의 한국인들, 폭행당한 흔적, 감금된 건물들. 이게 뭐예요?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 오빠가 갇혀 있는 곳이요. 드래곤 신디케이트, 중국계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사기 콜센터. 한국인, 중국인, 대만인 수백 명을 납치해서 보이스피싱, 도박 사이트, 주식 사기 업무를 강요해요. 탈출 시도하면? 민혁은 손가락으로 목을 그었다. 지우는 손이 떨렸다. 오빠가 거기 있어요? 3개월 전 입국 기록이 있고 시아누쿠빌 외곽 건물에 감금됐다는 첩보를 받았소.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당신은 누구고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민혁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내 딸도 5년 전 비슷한 사기에 당했소. 태국 리조트 취업이라더니 매춘업소에 팔렸죠. 찾아갔을 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후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87명을 구출했소. 지우는 민혁의 손을 꽉 잡았다. 저도 데려가 주세요. 오빠를 구하고 싶어요. 안 돼요. 당신은 민간인이고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요. 오빠는 저 때문에 돈을 벌러 간 거예요. 제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전부 저 때문에. 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어요. 민혁은 지우의 눈을 들여다봤다. 흔들림 없는 결연함. 그는 한숨을 쉬었다. 좋소. 하지만 내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라야 해요. 안 그러면 당신도 죽고 오빠도 죽소. 그날 저녁 민혁은 지우를 푸놈펜 구시가지의 한인 식당 서울집으로 데려갔다. 푸근한 인상의 50대 여성이 반갑게 맞았다. 어머, 민혁 씨. 또 일 있어요? 순자 누나, 이분이 새 의뢰인이에요. 김지우 씨. 박순자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어머,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밥은 먹었어요? 앉아요. 내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따뜻한 음식과 순자의 배려에 지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다. 순자는 말했다. 나도 5년 전에 조카를 잃을 뻔했어요. 여기 이 양반들이 구해줬지. 뭐든 도울 테니 걱정 마요. 민혁은 지도를 펼쳤다. 내일부터 정보 수집 시작합니다. 순자 누나는 현지 한인을 통해서 루트 확인하고 지우 씨는 나랑 현장 답사 갈 거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절망의 터널 끝에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지우는 민혁의 픽업 트럭을 타고 푸놈펜을 떠났다. 목적지는 시아누쿠빌. 캄보디아 남부의 항구 도시로 최근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며 범죄의 온상이 된 곳이었다. 4시간을 달려 도착한 시아누쿠빌은 공사장 천지였다. 중국어 간판이 한글보다 많았다.
민혁은 차를 외곽의 허름한 모텔에 세웠다. 여기서 대기해요. 내가 정찰 다녀올게. 저도 가겠어요. 안 돼요. 당신 얼굴 노출되면 작전 끝이요. 지우는 억울했지만 참았다. 민혁이 떠나고 30분 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가 문을 열자 젊은 캄보디아 여성이 서 있었다. 김지우 씨? 저는 소피예요. 강민혁 씨 동료. 경찰이세요? 지우는 소피의 신분증을 확인했다. 캄보디아 국립경찰 형사. 네. 하지만 비공식으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우리 경찰 중에 조직과 결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소피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다. 서울에서 2년 유학했어요. 소피는 태블릿으로 건물 사진을 보여줬다. 5층짜리 낡은 상업 건물. 창문은 철창으로 막혀 있었다. 여기가 드래곤 신디케이트 본거지예요. 1층은 가짜 무역회사, 2층부터 5층은 사기 콜센터. 약 300명이 감금돼 있어요. 오빠도 거기 있나요?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소피는 말을 멈췄다. 보안이 삼엄해요. 무장 경비 20명, CCTV 50대. 그리고 건물 주인이 시아누쿠빌 경찰서장 친척이에요. 지우는 절망했다. 그럼 구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민혁이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정찰했소. 소피 말이 맞아요.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요. 그럼 어떡해요?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혁은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잠입 작전밖에 없소. 누군가 구직자로 위장해서 들어가는 거요. 내부 구조 파악하고 김태준 씨 위치 확인하고 신호 보내면 우리가 밖에서 구출 작전 개시. 제가 하겠어요. 지우가 말했다. 미쳤소? 당신이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 오빠 얼굴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그리고 지우는 눈물을 참았다. 오빠를 구할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민혁은 반대했지만 지우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결국 3일간의 준비 끝에 작전이 시작됐다. 소피가 가짜 구직 공고를 통해 지우를 등록했다. 푸놈펜 IT 기업 한국어 상담원 모집, 월 300만 원. 지우는 면접을 보러 건물에 들어갔다. 1층 무역회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다. 중국인 면접관이 간단한 질문을 했다. 한국어 가능? 컴퓨터 할 줄 알아? 네. 좋아. 내일부터 출근. 숙소는 건물 안에 있어. 휴대폰은 보안상 압수. 지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면접관이 지우의 폰을 빼앗았다. 2층으로 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좁은 사무실에 수십 명이 빼곡히 앉아 전화를 걸고 있었다. 모두 초췌하고 지친 얼굴. 경비원들이 곤봉을 들고 순찰했다. 지우는 배정받은 자리에 앉았다. 옆자리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기 처음이죠? 조심해요. 절대 탈출 시도하지 마요. 지난주에 한 명이 시도했다가 여자는 목을 그었다.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때 경비원이 소리쳤다. 떠들지 마. 일 시작. 지우는 스크립트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대본이었다. 고객님, 금융감독원입니다. 귀하의 계좌가 해킹 위험이. 지우는 구역질이 났지만 참았다. 오빠를 찾아야 한다. 점심시간 지우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복도를 돌아다녔다. 3층, 4층을 살폈지만 태주는 보이지 않았다. 5층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거구의 경비원이 가로막았다. 여기는 출입금지야. 화장실이 1층 써. 경비원이 지우를 밀쳤다. 지우는 1층으로 돌아가는 척하다가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때 위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 제발, 제발요. 지우는 소리를 따라 5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끝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녀는 얼어붙었다. 방 안에서 한 남자가 의자에 묶여 있었고 조직원들이 전기 충격기로 고문하고 있었다. 남자는 피투성이었다. 그 남자는 김태준이었다. 오빠, 지우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 순간 경보음이 울렸다. 침입자다. 5층. 지우는 뛰었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지우는 비상계단으로 달렸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뒤에서 손이 지우의 머리채를 잡았다. 잡았다. 지우는 바닥에 쓰러졌다. 경비원들이 지우를 끌고 5층 방으로 데려갔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남매의 눈이 마주쳤다. 지우야.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보스 천둥이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다. 그는 지우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감동적인 재회네. 오빠 찾으러 왔어? 좋아. 같이 죽으면 되지. 지우와 태준은 지하 감옥에 갇혔다. 작전은 실패했다. 이제 둘 다 죽을 판이었다. 지하 감옥은 습하고 어두웠다. 쥐가 돌아다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지우는 태준을 부축해 벽에 기댔다. 오빠는 3개월간의 폭행으로 몸이 성한 곳이 없었다. 왼쪽 다리는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다. 오빠,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모했어. 태준은 지우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야. 내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지우야, 나 때문에 넌 여기 오면 안 됐는데. 오빠가 왜 오빠 때문이야? 오빠는 날 위해 평생을 희생했잖아. 두 남매는 한참을 울었다. 10년 전 부모님 장례식 이후 처음 이렇게 붙잡고 우는 것 같았다. 지우야, 여기서 나갈 방법은 없어. 태준이 말했다. 나는 탈출 시도했다가 걸렸어. 다리도 그때 부러진 거야. 내일이면 우리 둘 다.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지우는 주머니를 뒤졌다. 다행히 경비원들이 완벽하게 수색하지 않아서 작은 비상 버튼이 남아 있었다. 민혁이 준 발신기였다. 우리밖에 구출팀이 있어. 이 신호만 보내면. 하지만 지하에서는 신호가 나가지 않았다. 지우는 절망했다. 그날 밤 천룡이 부하들을 데리고 감옥에 내려왔다. 생각할 시간 줬어. 어때? 우리를 위해 일할래? 아니면 죽을래? 지우는 천룡을 노려봤다. 당신 같은 인간 쓰레기 밑에서 일할 바엔 죽는 게 나아. 천룡이 웃었다. 성격 좋네. 좋아. 그럼 공개 처형하지. 다른 놈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는 부하에게 명령했다. 내일 아침 마당에 전원 집합. 이 남매를 보는 앞에서. 그 순간 건물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쾅! 건물이 흔들렸다. 천룡의 얼굴이 굳었다. 뭐야? 경비원이 뛰어들어왔다. 보스님, 습격이요. 밖에 무장 괴한들이. 천룡은 총을 꺼내며 소리쳤다. 전 병력 배치. 놈들 한 명도 살려보내지 마. 감옥 문이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건 천룡의 부하가 아니었다. 전술 조끼를 입은 민혁이었다. 지우, 태준 씨, 민혁 씨. 지우는 벌떡 일어났다. 민혁은 태준을 업고 지우의 손을 잡았다. 빨리, 시간 없어. 그들은 지하 감옥에서 빠져나왔다. 건물 밖은 아수라장이었다. 민혁의 팀원들과 조직 경비원들이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박순자는 한인의 남성들을 동원해 건물을 포위했다. 한국인 피해자들이 혼란을 틈타 탈출하고 있었다. 차로, 빨리. 민혁이 소리쳤다.
하지만 천룡이 막아섰다. 그의 손에는 자동 소총이 들려 있었다. 어딜 가려고? 총성이 울렸다. 민혁이 지우를 밀쳤고 총알은 민혁의 어깨를 스쳤다. 민혁이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민혁 씨, 지우는 민혁을 부축했다. 천룡이 다시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지우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태권도 3단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지우는 바닥을 굴러 천룡의 다리를 후려쳤다. 천룡이 비틀거렸고 지우는 벌떡 일어나 회전차기로 총을 쳐냈다. 이 여자가 천룡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지우는 피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빠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민혁이 총을 들어 천룡의 다리를 쏘았다. 천룡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빨리 타. 민혁, 지우, 태주는 픽업 트럭에 올랐다. 차는 총알 세례를 뚫고 건물을 빠져나갔다. 뒤에서 천룡의 부하들이 추격했다. 메콩강으로. 소피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다. 거기서 경찰이 대기하고 있어요. 차는 시아누쿠빌 외곽의 강변도로로 질주했다. 뒤에서 3대의 차가 따라붙었다. 총성이 계속 울렸다. 버텨. 민혁이 소리쳤다. 드디어 메콩강이 보였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막다른 부두뿐이었다. 픽업 트럭이 부두 끝에 멈춰섰다. 앞은 메콩강, 뒤는 추격자들. 완전히 포위됐다. 지우는 태준을 부축하고 차에서 내렸다. 민혁은 어깨에 총상을 입었지만 총을 꽉 쥐고 있었다. 천룡의 부하 20여 명이 차에서 내렸다. 자동소총, 산탄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이었다. 그들은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끝이야, 민혁.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까지인가 봐. 아니요. 민혁은 피를 흘리며 웃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오. 그 순간 부두 반대편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캄보디아 경찰 차량 10여 대가 나타났다. 선두에는 소피가 서 있었다. 그녀는 확성기를 들었다. 드래곤 신디케이트, 총을 버리고 항복하라. 캄보디아 특수경찰 명령이다. 조직원들은 당황했다. 경찰이? 그들을 보호해주던 경찰이 왜? 천룡이 절뚝거리며 나타났다. 다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소피, 이 배신자, 내가 경찰국장님한테 얼마나 받는지 알아? 나는 그 2배를 주지. 소피는 차갑게 웃었다. 안타깝지만 당신네 국장님도 체포됐어요.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총리에게 직접 압력을 넣었거든요. 이건 이제 국제 문제예요. 천룡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그 순간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다. 캄보디아 군 헬기였다. 확성기에서 크메르어 방송이 흘러나왔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저항 시 사살한다. 조직원들은 하나둘 총을 버리기 시작했다. 천룡은 분노로 떨었다. 이럴 수가. 내가 쌓아온 게 전부. 당신이 쌓아온 건 범죄와 고통뿐이에요. 소피가 다가와 천룡을 체포했다. 천룡, 당신은 인신매매, 감금, 폭행,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천룡은 꿈틀거렸지만 소용없었다. 특수경찰들이 그를 제압했다. 지우는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떨렸다. 태준이 지우를 껴안았다. 끝났어, 지우야. 우리 살았어. 남매는 부두 바닥에 앉아 울었다. 민혁도 옆에 앉았다. 잘 싸웠소, 지우 씨. 소피가 다가왔다.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부상자들 치료하고 대사관으로 가시죠. 건물에서는 200명이 넘는 한국인 피해자들이 구출되고 있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유의 공기를 마셨다. 한인의 사람들이 물과 음식을 나눠줬다.
박순자는 젊은이들을 끌어안고 울었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의료진이 태준과 민혁을 들것에 실었다. 지우도 피로와 탈진으로 쓰러질 것 같았지만 버텼다. 지우 씨, 소피가 지우의 손을 잡았다. 당신 용감했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도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소피. 지우는 눈물을 닦았다. 구급차는 푸놈펜의 한국인 병원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일출이 보였다. 붉은 태양이 메콩강을 비쳤다. 어제의 붉은 석양이 피처럼 보였다면 오늘의 일출은 희망처럼 따뜻했다. 지우는 태준의 손을 꽉 잡았다. 오빠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우리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응, 오빠. 집에 가자. 푸놈펜 한국인 병원. 태준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다리 골절과 갈비뼈 금이 가 있었다. 의사는 완전히 회복하려면 6개월은 걸립니다라고 말했다. 지우는 병실 밖 복도에서 밤을 새웠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오빠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대사가 병원을 방문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냉담하던 영사과 직원도 함께였다. 대사는 격식을 갖춰 인사했다. 김지우 씨, 김태준 씨, 이번 사건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는데 지우는 냉소를 머금었다. 이제 와서 사과하시면 뭐합니까?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대사는 할 말이 없었다. 영사과 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대사가 말을 이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외 사기 피해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외교부는 동남아 전 지역에 특별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병실에서 태준이 깨어났다. 지우는 달려갔다. 오빠, 괜찮아? 응. 태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우야, 미안해. 내가 너무 멍청했어. 고액 연봉에 눈이 멀어서. 아니야, 오빠 잘못 아니야. 그 나쁜 놈들이 거짓말한 거잖아. 아니야.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알았어.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계약서도 제대로 안 주고 비자도 관광 비자였어. 그런데 난 돈이 너무 필요했어. 내 결혼 자금, 엄마 아빠 제사 비용, 전세 대출 이자. 그래서 눈 감고 온 거야. 지우는 오빠의 손을 꽉 잡았다. 오빠,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오빠만 있으면 돼. 두 남매는 한참을 울었다. 며칠 후 태주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다. 지우는 그들을 만났다. 20대 청년부터 40대 가장까지 모두 같은 이유로 속았다. 고액 연봉, 해외 취업, 좋은 기회. 한 30대 남성은 말했다. 저는 자영업 실패하고 빚에 쩌들어서 해외에서 돈 벌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기고 사기 전화를 걸라고 강요받았죠. 안 하면 폭행이고 탈출하면 죽음이고. 또 다른 20대 여성은 울먹였다.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보이스피싱을 하게 됐죠. 매일 한국 사람들한테 전화 걸어서 돈 빼앗고 저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지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구조적인 범죄였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노리는 악랄한 시스템. 지우는 결심했다.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세상이 알아야 해.
지우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캄보디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 언론사 20여 곳이 몰려들었다. 지우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저는 오빠를 구하러 캄보디아에 왔습니다. 하지만 오빠만 구한 게 아니에요. 200명의 한국인을 구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구한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살아남은 겁니다. 정부는 뭐 했습니까? 대사관은 왜 방관했습니까?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노예처럼 끌려다니는데 왜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싸울 겁니다. 해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아직도 그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제발 더 이상 외면하지 마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다음 날 지우의 기자회견은 한국 전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다. 29세 여성, 오빠 구하러 캄보디아 사기단 소탕, 현대판 노예, 200명 구출, 정부는 뭐 했나? 여론이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만에 50만 명이 서명했다. 해외 사기 피해자 보호법 제정하라. 외교부 책임져라. 지우는 병실에서 뉴스를 봤다. 태준이 말했다. 지우야, 내가 영웅이 됐어. 영웅은 무슨.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오빠 찾으러 왔을 뿐인데. 아니야. 넌 수백 명의 목숨을 구했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속지 않게 만들었어. 일주일 후 태주는 퇴원 허가를 받았다. 민혁도 어깨 부상에서 회복했다. 박순자는 공항까지 배웅 나왔다. 서울 가면 연락해요. 내가 한국 놀러 가면 밥 사요. 소피도 왔다. 지우,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경찰도 변하고 있어요. 부패 경찰 20명이 체포됐어요. 지우는 소피를 껴안았다. 고마워, 소피. 넌 진짜 정의로운 경찰이야. 인천공항. 200명의 피해자들이 함께 귀국했다. 공항에는 가족들이 나와 있었다. 어머니들이 울고 아버지들이 아들을 껴안았다. 눈물바다였다. 지우와 태준도 게이트를 빠져나왔다. 한국의 공기가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다. 오빠, 우리 집에 가자. 응, 집에 가자. 남매는 손을 잡고 걸었다. 긴 악몽이 끝났다. 귀국 2주 후 지우는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을 찾았다. 문패에는 해외 사기 피해자 가족 모임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혁이 설립한 단체였고 지우도 공동대표로 합류했다. 첫 정기 모임에는 50명의 가족이 모였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동남아 전역에서 가족을 잃거나 찾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한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제 아들이 미얀마에서 실종됐어요. 석 달째 연락이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우는 그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함께 찾아볼게요. 민혁이 발표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87명을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천 명이 동남아 곳곳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우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오빠를 찾았고 살아서 돌아왔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정부에 압력을 넣고 국제사회에 알리고 직접 구출 작전도 할 겁니다. 박수가 터졌다. 다음 날 지우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의원들 앞에서 지우는 당당하게 증언했다. 저는 외교부가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사관에 갔을 때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했어요. 그게 우리 정부입니까? 외교부 장관이 변명했다. 현지법의 한계는 핑계입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커졌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 충분히 압력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안 한 거잖아요. 귀찮으니까, 복잡하니까. 국회의원 하나가 물었다. 그럼 김지우 씨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해외 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당장 제정하세요. 둘째, 외교부에 전담팀을 만드세요. 셋째, 동남아 국가들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청문회 영상은 유튜브에서 300만 뷰를 기록했다. 댓글에는 지우님 멋있다. 국회의원보다 낫다. 정치인 하세요 같은 반응이 쏟아졌다. 일주일 후 국회는 해외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외교부는 해외 안전 특별 단속반을 신설했다. 뒤늦었지만 변화가 시작됐다. 태주는 회사에 복직했다. 하지만 PTSD로 고통받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지우는 오빠를 정신과 치료에 데려갔다. 의사는 말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회복될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남매는 한강공원에 앉아 치맥을 먹었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지우야, 고마워. 태준이 말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그런 말 하지 마, 오빠. 우린 가족이잖아. 나 이제 알겠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내가 내 옆에 있는 게 제일 소중한 거. 지우는 오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오빠, 우리 앞으로 평범하게 살자. 아프지 말고, 위험한 일 하지 말고. 그래, 평범하게. 하지만 그날 밤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지우 씨인가요? 저는 제 딸이 미얀마에서 실종됐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주소 알려주세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우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태준이 놀라 물었다. 지우야, 어디가? 미얀마. 뭐? 오빠 미안해. 난 이제 멈출 수 없어. 아직도 너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가야 해. 태주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혼자 가지 마. 나도 같이 갈게. 오빠 다리는? 괜찮아. 이제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어. 그리고 넌 내 동생이잖아. 내가 지켜줘야지.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오빠, 우리 함께 가자, 지우야. 이번엔 우리 둘이서. 남매는 손을 맞잡았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다. 6개월 후 인천공항 출국장. 지우는 배낭을 메고 서 있었다. 이번 목적지는 미얀마 양곤. 실종자는 27세 여성으로 리조트 직원 모집에 속아 끌려갔다. 태준도 옆에 있었다. 그는 이제 거의 회복했다. 여전히 가끔 다리가 아프지만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었다. 민혁이 배웅 나왔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미얀마는 캄보디아보다 더 위험해요. 알아요. 그래도 가야죠. 지우는 웃었다. 박순자는 김치를 챙겨줬다. 이거 가져가. 외국 가면 한국 음식 그리워. 소피는 화상통화로 인사했다. 지우, 내가 미얀마 경찰 친구한테 연락해뒀어. 도움 될 거야. 탑승 시간이 됐다. 지우와 태준은 게이트로 걸어갔다. 지우야. 태준이 말했다. 무섭지 않아? 무섭지. 근데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다. 지우는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해외 사기 피해자 구출 작전 미얀마 편 문서가 떠 있었다. 지난 6개월간 지우의 단체는 32명을 더 구출했다. 캄보디아 15명, 라오스 10명, 필리핀 7명. 하지만 아직도 실종 신고는 끊이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변하고 있었다. 외교부는 동남아 5개국과 범죄 공조 협정을 맺었다. 경찰청은 해외 사기 특별수사팀을 100명 규모로 확대했다. 국회는 피해자 지원 예산을 10배 늘렸다. 하지만 범죄 조직도 진화했다. 그들은 더 깊은 산속으로, 더 외진 섬으로 옮겨갔다. 단속이 강해질수록 그들은 더 잔혹해졌다. 비행기가 양곤 공항에 착륙했다. 지우와 태주는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밖으로 나왔다.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또 시작이네. 태준이 말했다. 응, 또 시작이야. 그들은 택시를 잡아타고 양곤 시내로 향했다. 창밖으로 황금빛 사원이 보였다. 쇠다곤 파고다. 아름다운 도시였다. 하지만 아름다움 뒤에는 어둠이 숨어 있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지우는 실종자 가족에게 전화했다. 도착했어요. 내일 만나요. 그날 밤 지우는 발코니에 서서 양곤의 야경을 바라봤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다. 어디선가 누군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태준이 옆에 왔다. 지우야,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거야? 모르겠어. 근데 오빠, 난 후회 안 해.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 나도 그래.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나쁘지 않아. 남매는 웃었다. 3개월 후 지우와 태주는 미얀마 국경지대의 한 건물을 급습했다. 현지 경찰과 합동 작전이었다. 그들은 40명의 한국인을 구출했다. 27세 여성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귀국 후 지우는 또 다른 실종 신고를 받았다. 이번엔 라오스? 그 다음은 태국. 그 다음은 지우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딘가에 누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오빠를 구하러 간 여동생은 이제 수백 명의 희망이 됐다. 어느 날 지우는 유튜브 채널을 열었다. 지우의 구출 일지.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우입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하지만 오빠가 해외 사기에 당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해외 고액 연봉 조심하세요.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꿈을 미끼로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만약 가족이나 친구가 실종됐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끝까지 찾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영상은 입소문을 타고 퍼졌다. 구독자는 50만을 넘어섰다. 댓글에는 지우님 덕분에 동생 찾았어요. 용기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 같은 메시지가 쏟아졌다. 1년 후 지우는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국민 영웅상.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상을 수여했다. 김지우 씨, 당신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개인의 용기로 수백 명을 구했고 나라를 바꿨습니다. 지우는 상을 받으며 생각했다. 나는 영웅이 아니야. 그냥 오빠를 사랑하는 동생일 뿐이야.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영웅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됐다.